현재 일본 고등학생의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경험담이 일본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본 커뮤니티에 공개했고, 이는 일본 전역을 완전히 경악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오이입니다. 저는 한국을 무척이나 싫어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게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한국에 대한 증오는 딱히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혐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매우 보수적이고 한국 이야기만 들으면 분노하는 할아버지는 주말을 반환 집회에서 메가폰을 잡고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번뜩이며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오를 명예의 배지처럼 달고 분노와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혐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 깃발만 보더라도 저희 가족의 혐한은 매우 유서 깊다고 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는 화합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제가 살아있지도 않았던 과거에 대한 분노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매일 밤 텔레비전을 켜고 우익뉴스 방송 앞에 앉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설교인 것처럼 감상하곤 했거든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는 순간 그는 화면에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곤 했습니다. 도둑들, 거짓말쟁이들, 모방자들. 그는 음절마다 도끼를 뿜으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딸인 저를 불러 자신을 따라하게끔 강요했습니다. 한국은 범죄 국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땅, 문화, 자부심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망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두꺼운 노란색 페이지의 책들로 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혐한 서적이었죠. 이 때문에 저는 한국 문화를 절대로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K-팝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조차 저희 가족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나마 나았지만 역시나 어머니도 한국을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며 한국인이 먼저 우리를 싫어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학교에서도 똑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문명을 가져왔다는 것, 한국인들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들이 일본에 대해 나쁜 말을 한 것은 모두 왜곡된 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도 선생님도 다른 학생들도 아무도 이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학생이 반박을 제기하기라도 한다면 그 즉시 조롱당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집 근처 서점에는 한국을 또다시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혐한 섹션이 가득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책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 일본의 영원한 적과 같은 제목의 책들. 심지어 그러한 책들은 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도쿄에서는 그게 그저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반 여학생들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 속삭이며 로맨틱한 장면과 잘생긴 한국인 배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휴대폰으로 K-팝 노래를 틀고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일본어를 한국어 문구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났어요. 저는 모름지기 일본인이라면 한국을 미워해야 한다고 소리쳤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왕따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아무도 제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자 반 친구들이 눈을 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창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건 일본이 잘못한 거고 한국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오히려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국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기존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따돌림과 괴짜 취급을 받았습니다. 구시대적인 시각을 가진 이상한 소녀,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혼자 점심을 먹는 학생, 선생님들조차도 차가워졌어요. 그중 한 분이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이제 과거의 삶을 멈출 때가 됐어. 아오이. 세상은 변했어. 그리고 너도 변할 때가 온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저희 학교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발표하자 아버지는 폭발했습니다. 한국?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내 딸을 한국으로 데려간다고요? 그는 학교에 난입하여 여행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교장실 앞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행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투표로 결정되었는데 한국을 찬성하는 학생이 95%였거든요. 마치 세상은 저희 가족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수학여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대신 그는 저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제 손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오이, 너는 한국의 가난한 장면을 촬영해 와야 해. 그들의 가난, 일본에 대한 증오, 그에 대한 증거를 가져와. 나는 내가 입수한 자료들로 학교 측을 고소할 거고 우익 방송에 제보함으로써 한국이 감추고 있는 진정한 모습을 일본 전역에 내보이고 말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당황하면서도 깊은 마음속에서 저는 어쩌면 이것이 제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일본에 대한 증오를 폭로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반 친구들이 웃음을 멈출지도 모르고 또 저에 대한 따돌림을 가하긴커녕 오히려 저를 영웅 취급하며 우러러볼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는 드디어 끔찍한 왕따에서 벗어나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생으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많은 희망을 품은 채 한국 최악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는 한국에 착륙했죠. 서울에 착륙하자마자 가방에 있던 아버지의 카메라 무게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기에 저는 한국에서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한국이 낙후되고 더러운 국가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유시간을 받았고, 순간 저는 혼자서 슬그머니 떠나버렸거든요. 정말로 이때만큼은 제가 아무의 관심도 받지 않는 왕따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저는 더욱 원활한 취재를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최악의 위생 상태를 예상하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 골목을 헤맸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버지가 보는 일본의 우익 TV에서 촬영한 한국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혼란스러운 거리와 장갑 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기름진 손, 모든 것에 윙윙거리는 파리. 그게 바로 제가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퉁이를 돌아 골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감당할 수 없는 향기가 폭풍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온천의 증기처럼 제 몸을 감싸는 풍부하고 매콤하며 달콤한 향기. 제 주변에는 금속 프라이팬이 지글지글 끓고 빨간 소스가 거품을 내며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고, 한국인 상인들은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밝은 목소리와 더 밝은 미소로 제게 손짓하고 있었죠. 위생은 또 어떻고요? 솔직히 위생하면 일본이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의 길거리 노점은 분명 완벽하게 청결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더욱 깔끔했죠. 결국 저는 그 한가운데 얼어붙은 채 압도된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젠 한국의 후진적인 점을 포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TV, 잡지, 자판기에서도 한국 음식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바보들을 위한 값싼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그것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한국 음식을 맛볼 절호의 기회였죠. 아무튼 저는 가장 가까운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용암처럼 빛나는 밝은 빨간 소스의 떡볶이 트레이를 적고 계셨습니다. 정말 매혹적이었어요. 냄새도 냄새지만 떡볶이는 보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입에 침이 잔뜩 고이도록 했거든요. 저는 망설이며 머릿속으로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런 다음 최선을 다해 한국어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한 일본어로 일본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할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보자마자 차별과 푸대접을 가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일부러 한국어를 흉내낸 거였는데 한국인 할머니는 그저 제 억양만으로 일본인임을 간파한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의 노년세대는 그 역사적인 배경상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었고 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발각된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저는 차별적인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완전히 무시당할 게 분명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일본인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거든요. 가식적인 일본인들의 미소가 아닌 정말로 친할머니 같은 따뜻한 미소 말이에요. 그녀는 다시 쟁반으로 돌아서서 제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주문한 음식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음식을 더 추가했습니다. 삶은 달걀 한 조각, 튀긴 튀김 두 조각, 국물에 헤엄치는 어묵꼬치까지. 모두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집게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친절을 가장한 차별행위가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인 제게 친절을 베풀 리는 없었고 아무래도 그녀는 이에 대한 추가 요금을 제게 전부 청구하겠죠. 하지만 한국어도 못하는 제가 항의를 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렇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떡볶이를 맛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볶이를 입에 넣은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볶이는 매우 뜨거웠지만 떡은 쫄깃하고 밀도가 높았으며 매우 만족스러웠거든요. 소스는 불과 설탕이었는데 그건 마치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것과 같았고 저는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며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떡볶이를 집어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떡볶이를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열기가 따뜻하고 펄럭이는 달콤함으로 사라졌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죠. 떡에 씹는 소리, 소스에 적신 튀김에 바삭바삭하면서도 매콤한 느낌, 감칠맛이 감도는 부드러운 어묵 등 한국의 분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었죠. 이런 걸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도통 먹지 못하고 있었다니 이건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라고까지 여겨졌죠. 그런데 제가 분식점에 앉아 사탕에 빠진 아이처럼 음식을 뒤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 저를 주목했거든요.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인 언니는 콧물을 질질 흘리며 떡볶이를 먹고 있던 제게 휴지 한 뭉치를 건네주었고 마치 친동생을 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거든요. 또한 다른 한국인 노인은 몸을 기울이며 제게 우유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저는 그의 한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는 매운 떡볶이에는 물 대신 우유가 효과적이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예상치도 못한 친절에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나 잘 챙겨주는 모습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분이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어린 10대 청소년도 제 어깨에 카메라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유튜버인지 물어보러 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영어 정도는 할 줄 알았지만 그의 물음에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촬영하러 왔다는 말을 도저히 내뱉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새빨개진 얼굴을 애써 감추며 영어를 못하는 척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아무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일본인인 제게 더욱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또 저를 도와주었죠. 한국인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마치 제가 그들의 가족인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음식을 전부 먹은 뒤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틀림없이 제게 사기를 쳤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곳 노점 주인 할머니는 추가적인 음식에 대한 금액을 일절 받지 않은 채 그저 떡볶이에 대한 요금만을 가져갈 뿐이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제게 친절만을 베풀어 준 거였고 저는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어요. 정말로 저는 울고 싶었는데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향신료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뿐이었어요. 그게 분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도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17년 동안 저는 한국인들이 저 같은 일본인들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과 고춧기름, 따뜻한 손으로 휴지와 친절한 말을 건네는 그 골목에서 저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인 친구들도 제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저 따돌림만을 일삼을 뿐이었는데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사랑을, 그것도 적인 줄 알았던 한국인들에게 받은 셈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도망치듯 노점을 빠져나갔어요. 떡볶이의 매운맛에 입술이 아직 얼얼하고 가슴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묘하게 가득 찬 채 서울의 먹자골목을 헤매다 보니 저는 두 개의 유리탑 사이에 자리 잡은 조용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은 거의 끝나갔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에게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일 뿐이었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녹색 네온 사인이 부드럽게 깜빡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저는 카페 내부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 카페는 일본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똑똑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처럼 직원에게 주문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동 통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키오스크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저는 음성으로도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일본어를 입 밖으로 내선 안 되었습니다. 물론 노점에서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좋아하는 건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본어 메뉴를 두드렸고, 스무디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프롬프트가 나왔습니다. 이름이나 별명을 입력해주세요. 뇌가 멈췄어요. 아오이를 입력하면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었거든요. 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괴롭힘과 차별은 일본에서 당하는 걸로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반 친구의 한국어 이름인 지수를 입력하게 되었죠.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한글로 입력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름을 일본어로 입력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일본인인 저를 차별할 뿐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걱정도 잠시 이내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픽업 카운터에서 제 이름을 불렀는데 컵에 작고 분홍색인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또한 어색하고 삐뚤어진 일본어 필체로 쓰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서 메시지를 응시했습니다. 완벽한 일본어는 아니었고, 문법도 틀렸고, 글씨도 분명히 원어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노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일본인인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차갑게 대하는 대신 제게 사려 깊은 메모를 작성해 주다니요.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그간의 일본에서의 경험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 앱을 열고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인데 제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다시 카운터로 걸어가서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읽은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다시 입력했거든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온 손님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쁩니다. 한국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모든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당신은 일본 정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며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방문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손님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축복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고객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일본으로 인한 과거가 고통스러웠더라도 친절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증오가 아니라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르죠. 그렇게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숱한 따돌림을 당하며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이런저라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증오를 예상하고 여기에 왔지만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환대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음 행선지인 경복궁으로 향하기 위해 집결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반 친구들은 저를 골려주기 위해 제게만 잘못된 시간표를 전송해준 모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늘 혼자였고 그렇게 이번에도 혼자서 경복궁으로 향했고 같은 반 무리에 합류했죠. 한국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친구들은 근처 한복 대여점으로 달려가 웃고 색을 비교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전통 옷 따위는 필요 없다며 자기 최면을 걸었지만 솔직히 한복은 외면하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한복을 입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실크 스커트와 자수 한복을 입은 반 친구들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욕망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복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한복은 우아함과 역사를 숨쉬었고 존엄성을 발산했습니다.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혼자서 대여점에 들어갔죠. 대여점 내부는 다채로운 색상과 섬세한 천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복 선반이 살아있는 무지개처럼 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것은 구석에 있는 화면, 즉 AI 피팅 도우미였습니다. 평면 거울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3초 스캔을 위해 가만히 서 계세요. 아날로그의 대명사인 일본에서 온 저는 끊임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지시에 따랐습니다. 패널이 조용히 제 몸을 스캔했습니다. 그런 다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오기 시작했죠. 피부톤에 맞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신 체형에는 중간 길이의 저고리, 흐르는 치마가 잘 어울리겠네요. 당신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증강현실로 미리 보여드릴까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울이 반짝였고 저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측정 테이프가 없습니다. 어색한 피팅룸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한된 디자인을 선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피팅 구역에 들어서자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정말 한복을 대여하는 거야? 분명 한복은 기모노의 모조품이라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지금 한국을 좋아하는 척 하고 있는 거야? 가증스럽긴.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2명입니다. 1년 내내 저를 조롱했던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제가 수업 중에 목소리를 냈을 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브랜드에서 약간 벗어난 신발을 신었을 때는 할인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올 때는 킥킥거리며 불쌍한 거지 소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복을 찍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나는 무지했고 바보 같았어. 나는 이제 한국을 싫어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이때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는 제가 혐오를 하기 때문이 아닌 그저 괴롭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저를 끝까지 조롱했고 저는 그저 풀이 죽은 채 매장 밖을 나설 뿐이었어요. 솔직히 제겐 한복이 꽤 잘 어울렸고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저를 그냥 두지 않더군요. 왜?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런데 이걸 어쩐다. 아무도 너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지 않을 거거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궁전 안뜰에서는 반 친구들이 이미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웃고 포즈를 취하고 서로의 액세서리를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 2명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전문가들이 사용할 법한 DSLR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한 사람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들은 안뜰 정원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사진가고 제게 돈을 요구할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제 한국에서의 추억을 꼭 남기고 싶었고 그렇게 그들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인 여성들은 제게 포즈를 지시했고 매우 전문적인 솜씨로 저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한 명은 한복 치마의 띠를 조정해주기도 했고 다른 한 명은 제 얼굴에서 부드럽게 제 머리를 빗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10분 여간의 촬영이 끝났을 때 그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선 공주처럼 보이네요. 라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 우아하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사 인사를 더듬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갑을 꺼내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인들은 돈은 필요 없다며 그저 제게 사진을 주고 그대로 떠나버렸거든요. 이 한국인들은 그저 단순한 호의만으로 전문 장비와 실력, 시간까지 투자해가며 저를 도와줬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개인주의에 찌든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큰 충격을 받는 한편 휴대폰을 열고 그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사진을 봄과 동시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사진 속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절대로 지어본 적이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지어서겠죠.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친절, 배려, 모든 오해와 모든 두려움의 순간은 저에게 빚진 것이 없는 낯선 사람들의 온화함에 의해 풀렸습니다. 물론 경복궁은 더더욱 놀라웠죠.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시대, 아니 다른 세상으로 문턱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더 얇고 순수하며 햇빛에 입맞춤한 소나무 향기와 오래된 나무의 향기에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곳에는 색이 있었습니다. 궁궐문은 오칠과 옥으로 만든 산처럼 제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봄하늘 아래 지붕은 용 비늘처럼 반짝였고 각 기와는 꼼꼼하게 배치되었으며 각 곡선은 완벽하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처마 아래쪽에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선명하게 칠해진 무늬인 복잡한 단청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보호, 자부심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궁전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속삭였습니다. 교토의 니조성이나 도쿄의 황궁과 같은 일본 궁궐은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조용했습니다.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반면 경복궁의 아름다움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궁궐마당 깊숙이 들어가자 한낮의 햇살이 열린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현재 한국인, 외국인, 커플, 어린이 등 한복을 입은 수천 명의 방문객이 제 주변을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실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북소리가 안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왕좌의 홀 근처에 모였고 저도 그 안에 매료되었습니다. 경비 의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예복, 황금볕, 검은색 오칠 헬멧 등 왕실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흠잡을 데 없는 조화를 이루며 행진했습니다. 기수들의 현수막은 바람의 불길처럼 물결쳤습니다. 궁전 경비병들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몹시 전통적이었습니다. 지휘관이 흥겨운 목소리로 한국어 문구를 외치자 오싹함까지 느꼈습니다. 정말 놀랍고 우아했어요. 일본 신사에서 본 차분하고 종종 정적인 의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서구권에서 온 한백인 여성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 여성은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베르사유보다 더 장엄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히 돌에 얼어붙은 역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전통 놀이가 열리는 궁궐 한 구석에 들렀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한국 직원이 제게 큰 항아리에 화살을 던지는 투호를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너무 따뜻하게 웃어주셔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끔찍하게 빗나갔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환대의 분위기가 좋았고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 경회루 근처에는 문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궁궐 직원들은 작은 복제 왕자와 소품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왕실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왕좌에 앉아있는 관람객의 초상화를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이며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머리에 황금 비녀를 꽂고 어깨에 짙은 보라색 왕실띠를 두르고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길을 잃은 왕따 일본 학생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족처럼 느껴졌어요. 왕좌나 의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죠. 사진작가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폐하, 정말 고귀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건 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소녀였죠. 너무 우울하고 또 다르다고 조롱받는 소녀였어요. 하지만 이곳 경복궁에서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꽃 연못 표면에 반짝이는 고대 궁궐의 반사, 한복을 입고 웃는 아이들의 소리, 펄럭이는 깃발, 궁궐 경비원들의 조용한 행진 등 넓은 마당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니. 아름다움, 우수한 문화, 우아함, 경복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소중한 시간 동안 마치 제가 그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을 떠날 무렵 기와지붕의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며 해가 하늘 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사진, 칭찬 등 오후의 마법에 아직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 무리 쪽으로 다시 걸어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버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다음 행선지는 부산이었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고등학생인 제가 감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며 궁궐 출구를 확인했습니다. 반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한복 치마를 스치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공포가 저를 휩쓸었습니다. 휴대폰을 더듬어 단체 채팅 앱을 열었습니다. 15분 전에 새로운 메시지가 게시되었습니다. 버스는 6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에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습니다. 5시 58분. 심지어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궁궐문 앞 돌계단에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뒤에서 또다시 잘못된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께 제가 이미 탑승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욱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요. 그들의 표정, 조롱하듯 속삭이는 소리, 제가 지나갈 때마다 비웃는 모습. 그들은 한국에서도 저를 골탕 먹일 방법을 찾았죠. 소셜 미디어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 전에 올린 사진입니다. 버스 안에서 저희 반 전체가 웃고 배경에는 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댓글 하나가 읽혔습니다. 아마도 아오이는 다시 한국 궁궐에서 절하기 위해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 아오이가 한국어를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 걔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뺨이 타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굴욕감뿐만 아니라 버림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외국 도시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겠죠.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 채 멍하니 인근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호텔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일행은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버스에 타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혼자 남아버렸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표지판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음, 움직임, 돌진하는 소리 등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버림받았다는 데서 기인한 공포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한국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이마는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목소리를 내며 일본어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다가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일본인이에요? 그녀가 유창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떨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괴롭힘, 거짓말, 버스, 외로움,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얽힌 일본어 조각들 속에서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인 할머니는 방해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말이야. 망설였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건 의심뿐이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요. 특히 너무 완벽해 보이는 친절함에 대해서요. 하지만 한국인 할머니께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 몇 정거장 거리의 조용한 동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깔끔한 한옥, 낮은 돌담, 정원 등불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안에서는 간장과 참기름 냄새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겼습니다. 사진 속의 졸업 가운을 입은 손자들의 미소, 추수 축제 사진, 한복을 입은 나이 든 친척들의 희미한 흑백 초상화 등 가족 사진이 벽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푹신한 매트를 깔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열된 간편식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삼계탕을 그릇에 담으며 정말 별거 아니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향긋한 국물은 부드럽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깍두기, 구운 참깨로 양념한 시금치, 바삭하게 구운 갈치구이, 달콤하고 고소한 장조림, 메추리알을 곁들인 고추조림, 황금빛 폭신한 계란말이까지 정말 식탁에는 반찬만 20가지가 넘었죠. 정말로 할머니는 저를 마치 친손녀라고 생각하시는 듯 제게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환대를 해주셨고, 저는 일본인일 뿐인 제게 가족에게서조차 받아본 적 없는 환대한 식사를 차려주신 한국인 할머니께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죠.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저는 일본인일 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제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우 어렸을 때 나는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어. 이게 바로 내가 일본어를 잘하는 이유지. 그리고 그때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숱한 차별을 겪어야 했어. 아버지는 쌀을 훔쳤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매일 밤 울기도 했지. 난 아직도 그 두려움이 생생히 기억나. 배고픔과 침묵 말이야.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차별과 조롱을 가하던 일본인이 아닌 친손녀보다도 어린 조그마한 학생을 보고 있을 뿐이야. 아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상관없어. 넌 어리고 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학생일 뿐이야. 그게 다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만약 한국인들이 혼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본다면 장담컨대 모두가 너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줄 거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빨리 쏟아졌어요. 단순히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혼란, 유전된 분노 속에서 보낸 세월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던 저 자신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눈물 자국으로 더러워진 제 얼굴을 따뜻한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작은 접힌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세심한 일본어로 손글씨로 작성된 목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제 호텔로 가는 길, 비상번호, 필요할 경우 기차로 부산에 가는 방법을 적어두었습니다. 심지어 한글과 일본어로 역 이름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예비용일 뿐이야. 내 손자가 여행사에서 일하거든. 아침에 너를 호텔까지 태워다 줄 거야. 할머니의 말대로 다음날 아침 세련된 검은색 밴이 문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운전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제 짐을 실어주었죠. 제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천으로 감싼 따뜻한 샌드위치, 병에 든 음료, 5만원짜리 작은 봉투, 흔들리는 일본어로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오이,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아. 너는 한국의 손님이자 내 손녀와 다름없어. 저는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쓸모없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저였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산에 도착해서도 도저히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난, 증오, 실패를 폭로하는 인물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대신 한국이 저를 폭로했거든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두려움과 열등감이 만든 우리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정에 집착하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다른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온화해지는 힘,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힘, 기억이 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랑할 이유가 충분할 때 사랑할 힘. 마침내 저는 반 친구들과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전히 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버스의 제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고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조차도요. 마치 유령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자유 시간에 모두의 앞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말이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정한 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운 떡볶이에 울고 난 후 낯선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받는 제 모습. 카페 바리스타가 서툰 일본어로 손글씨 환영 메시지를 보내준 모습. 그리고 일본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깨끗한 한국의 거리 모습과 최첨단 AI 키오스크와 기술력으로 일본의 아날로그를 비웃는 듯한 한국의 대중교통 모습.
AI 기술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그저 평범한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조차 고가의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의류를 입고 있는 한국의 부유한 모습 등 일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들이 제 카메라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모습은 한복을 입고 일본에서는 지어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희 모습이었죠. 그렇게 영상이 끝나자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저를 보며 비웃으며 말했어요. 또 세뇌당한 거야? 지겨워. 하지만 저는 분노가 아니라 굳은 의지로 그녀를 마주했어요. 아니, 나는 이제 세뇌되지 않았어.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고, 이게 내가 영상을 재생한 이유야.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어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당신은 나를 서울에 두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늘 소심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증오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거거든요. 증오는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죠. 대신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는 당신과 저를 버린 모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으로 당당하게 말을 이어나가자 이젠 그 누구도 저를 만만하게 보거나 조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력을 가지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저는 더 이상 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속삭였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앉아 씁쓸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아버지의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지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에 의해 저는 세뇌에서 풀려나 진정으로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아직도 꿈속에서 사는 멍청한 일본인들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이 영상을 일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렇게나 혐한에 미쳐있는 아빠와 할아버지께도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실과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라는 것을 배웠고 결국에는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